대사가 I'll make sure she's ready 뭐 이런 대사였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후에 정말로 블라드는 자기 오페라 가수였던 그런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라라라라라 뭐 네 그런 보컬 트레이닝과 뭐 호흡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그러면서 마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명리면 어떤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예술적인 그런 포부를 담아서 예명을 짓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뭐 예명을 짓는 게 안 된다, 본명을 써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바이올렛 카민스키라는 풀 네임을 보면 딱 봐도 영국식 이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라는 출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카민스키라는 성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당당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탑3에서부터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듣고 보니까 저는 원래 볼 때는 인식을 못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런 구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드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 중간에 이제 단지 오페라 가수였다는 것 때문에 바이올렛의 노래 멘토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겠다라는 건데 중간에 블라드가 자기가 오페라 무대에서 연기했던 핑커톤이라는 캐릭터 얘기를 잠깐 해주는 대목이 있어요. 슬픈 얘기. 거기서 현지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해요. 몇 년 후에 근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케이트라는 미국 여인과 또 결혼을 해요. 몰래. 이걸 나중에 이 일본에서 결혼한 첫 번째 와이프가 알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일본 부인이 뭐 자살을 한다 이런 얘기를 블라드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핑커톤은 자기 잘못을 뒤늦게 깨달아 언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딸과 떨어져 살고 있다라는 게 뭐 가정에 어떤 사연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일 거고 나중에 기차역에서 방금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바이올렛은 아빠 없이 살고 있는데 엄마의 언급에 따르면 아빠가 집을 나갔고 뭐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집에 안 돌아오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엄마가 해주는데 이 오페라 얘기 자체가 블라드랑 바이올렛이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사 부모, 멘토 그런 거의 바탕이기도 하겠지만 서로가 노래뿐만이 아니라 인생 스토리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이 조금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바이올렛이 뭐 자기 어머니의 외도 얘기를 들려주니까 블라드가 이렇게 답해요. 그게 오페라야. 오페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은 삶 자체가 곧 음악이다라는 걸 함축한 그런 한마디인 거죠. 네. 저는 그 블라드가 이 핑커톤 얘기를 해줄 때 들었던 거기 이제 오페라가 틀어져 나오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그 대사와 함께 오페라가 흘러나오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였죠. 과거에. 그러니까 뭔가 좀 처연하면서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의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장면의 톤을 확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때 나오는 오페라가 나비 부인에 나오는 그 노래예요. 이제 스토리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아무튼 이제 화이트선 지역 예선에서 1위를 해서 원래 엔젤엑스가 결선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과거에 다른 대회에 출전했던 경력을 숨겨서 실격하고 바이올렛이 대신 올라가게 되죠. 네. 이때 런던에 가기 전에 엄마가 아빠가 남긴 목걸이를 바이올렛한테 줘요. 그러면서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말을 해요. 앞에서는 블라드는 행운 같은 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목걸이를 주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아버지가 뭐 집을 나갔고 이런 환경이 있지만 자기가 지금 여기서 자라온 삶의 바탕을 보장하지 않는 게 결국은 너의 길을 가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인 것 같고 네. 그때 이제 런던으로 가기 전에 리틀 버드라는 노래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화자가 새예요. 여기 있고 어딘가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멀리 날아갈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앞서 제가 이 영화 공간적으로는 섬을 떠나서 런던으로 즉 본토로 가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족을 포함한 섬 사람들은 오로지 이 섬에서만 TV를 통해서 지켜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대 바깥에 있는 것이고 이 무대는 오로지 이제 바이올렛이 혼자 헤쳐나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민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제 폴란드에서 영국으로 이민으로 온 게 뭐 영화에서 정확하게 언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십수년 전의 일이겠죠. 이 집에서는 아직 폴란드어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민을 왔다라는 건 영국으로 왔다라는 건 부모가 바이올렛의 부모가 결정을 한 거지 바이올렛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민자라는 테마가 뭐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그냥 서브적으로만 언급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섬마을을 떠나서 런던으로 온다라는 게 그냥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왔다랑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세대로부터 벗어나서 이 런던에서 자기 세대, 곧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발판이 되는 게 이 런던에서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 아까 보셨지만 보너스처럼 바이올렛의 인터뷰가 잠깐 삽입이 돼 있는데 그때 리포터가 틴스피릿 오디션으로 뜨거운 한 해를 보내셨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되냐,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바이올렛의 답변을 영화가 보여주지는 않아요. 이 안 보여줬다라는 걸 그냥 제 의미 부여일 수 있어요. 정답이 아니라 영화가 이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걸로 좀 유추를 하면 그러니까 시청자겠죠. 인터뷰를 보는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제가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할 거니까 뭐 잘 지켜봐 주세요가 아니라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지켜보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거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갈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어떤 선언 같은 걸 영화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뭐 의미 부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영화의 연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그 음악 영화다 보니까 선곡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듣고 싶어요. 선곡과 관련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성공 얘기를 해야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영화의 사운드 트랙 순서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 선곡된 순서들을 보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메가 히트급 송이거나 오디션에서 화제가 되었던 노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싱어송라이터의 노래로 선곡이 이제 이동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케이티 페리의 E.T.라는 곡인데 이건 예심에서 간단히 그런 춤 실력과 발성을 보는 그 예심에서 잠깐 삽입이 되어 있는 노래인데 뭐 이렇게 할 네. 경우가 있어요. 그 이 E.T.라는 노래가 수록된 게 케이티 페리의 2010년 정규 2집인데 그 앨범이 이제 제목이 티네이지 드림이에요. 그리고 공간이 있네요, 조금. 1집도 물론 성공을 했지만 이 2집이 케이티 페리 앨범 중에 상업적으로 제일 성공한 앨범으로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 앨범에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5곡이나 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5곡 1위가 마이클 잭슨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곡이 영화에 나온 E.T.랑 캘리포니아 걸스, 티네이지 드림, 라스트 프라이데이 나이트, 그 다음에 파이어워크 이렇게 5인데 그런 배경도 있고 이 케이티 페리도 원래 팝 스타이기 이전에 가스펠 가수로 먼저 활동을 했어요. 조금 그러니까 성가대 활동을 바이올렛이 하는 거랑 약간의 비슷한. 그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예선에 서기 전에 그 댄싱 온 마이 온을 부르는데 그 노래는 원래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 로빈의 곡인데 그 노래를 케일럼 스컷이라는 남자 가수가 2015년에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불러서 유명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선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예선에서 엘리 골딩의 라이츠 예고편에도 나오는 네. 그 노래를 이거는 부르는데 이제 유일하게 들어봐. 그게 이제 엘리 골딩도 영국의 신스팝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이 라이츠라는 노래가 엘리 골딩의 첫 정규 앨범 1집의 제목이자 타이틀곡이에요. 이 노래도 빌보드 싱글 2위까지 갔던 곡인데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엘리 골딩을 좋아하기도 하고 작년에 내한도 갔었는데 그러니까 저 이름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이 엘리 골딩 노래가 굉장히 뭐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어바웃 타임 OST에 많이 나오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그래서 뭐 반가웠던 선곡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결선에서 부르는 게 Don't Kill My Vibe라는 노래인데 이게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인 시그리드의 노래거든요. 이 시그리드가 그 영국 BBC에서 매년 그 주목할 만한 신의 아티스트 이런 걸 발표를 해요. 그걸 사운드 오브 그 해당 연도 해서 작년 사운드 오브 2018이겠죠? 여기에 그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그리드가 우승을 했었거든요. 이 우승을 시그리드가 했고 나머지 후보 중에 지금 굉장히 핫한 뭐 빌리 아일리시 같은 가수도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이 선곡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바이올렛이 직접 부르는 노래도 그렇고 아닌 노래들도 소개를 또 하자면 이제 맨 처음 라이브 바에서 부르는 노래 I Was a Fool은 캐나다 듀오 태건 앤 사라의 곡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예선 1위 하고 나서 런던으로 가기 전에 이제 리틀버드 아까 말씀드린 그 노래는 말하자면 바이올렛의 엄마 세대 노래예요. 이 애니 레녹스라는 가수의 노래, 애니 레녹스라는 가수의 노래인데 이분은 1980년대부터 활동한 굉장히 중견급 가수거든요. 그런 노래도 있었고 마지막에 결선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부르는 굿타임 오프닝 곡처럼 네, 이렇게. 그 노래는 켈리 레이 잽슨과 아울시티의 노래인데 그 켈리 레이 잽슨도 캐나디안 아이돌 탑3로 데뷔를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아이돌 그런 프로그램 곡이네.
그런 식으로 좀 선곡이 그냥 아까 이 맥스 맹겔라 감독 본인이 좋아하는 리스트이기도 하지만 오디션이라는 소재에 있어서 관련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팝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전무한데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다는 느낌 정도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있었던 곡이고 되게 유명한 곡이었다는 건 보고 나오면서 작가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사실 카피에서 이제 라라랜드 제작진이라는 카피로 마케팅을 했잖아요. 아마 시사에 신청하신 분들도 그거 보고 이제 신청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라라랜드의 제작자로 참여했던 프레드 버거나 음악 스텝으로 했던 마리우스 드 바리어스 이런 스텝들이 참여를 했지만 저는 라라랜드도 물론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나는 건 사실 스타이즈 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브래들리 쿠퍼가 감독 데뷔작인데 그 영화도 이미 1934년 원작이 있고 이미 두 차례나 리메이크된 영화인데 그걸 가지고 또 만들어서 거기에 오리지널 송을 입힌 이제 영화인데 브래들리 쿠퍼가 연출도 했고 각색과 음악에도 직접 참여를 한 그러니까 감독 데뷔작이라는 면에서 저는 이 영화 그러니까 뭐 작품성이라든지 어떤 소재나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감독 데뷔작이라는 면에서는 좀 가장 먼저 생각이 난 영화였습니다. 스타이즈 본도 되게 좋은 영화였죠. 그 스타이즈 본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그 53년인가 54년에 만들어진 조지 큐커 감독의 그 원작 좋아해요. 스타 탄생이라는 이름이죠. 그거 집에 가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네, 이 맥스 밍겔라 틴 스피릿은 기존에 있는 팝 음악들을 대다수 활용을 하면서 스토리 자체도 그러니까 음악 영화 하면 오디션 영화 하면 예상할 수 있는 걸 거의 벗어나지 않지만 감독이 10년 전부터 하고 싶어 했던 얘기를 자기가 직접 연출하고 시나리오를 써서 실현한 얘기인 것이고 네. 그 영화의 주인공인 바이올렛 역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를 화려하게 가꾸거나 혹은 유명한 스타가 된다라는 그런 목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한다라는 그 과정 자체를 좋아하는 인물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스타이즈 본 얘기도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이어야만 좋은 이야기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야기되었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익숙한 팝송들을 활용한다고 해도 그걸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뜻을 담아서 만들면 그게 자기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고 스타이즈 본에도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음악은 12개의 음을 옥타브 사이를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여기서 바이올렛이 부른 노래에도 자기는 마음대로 할 거고 그만두지 않을 거고 내 걸음을 막지 말라는 뭐 이런 가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두려워했던 나는 이제 없다 이런 식으로 바이올렛의 캐릭터를 잘 담고 있는 가사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선에서 불렀던 라이트에도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당신이 보여준 빛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질 거고 꿈을 꿀 거다 뭐 이런 식의 가사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유명한 노래라고 해도 그걸 바이올렛이 부르면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엘리 패닝이 직접 불렀으며 그러니까 영화를 이 노래를 그대로 삽입만 한 게 아니라 제작진이 편곡을 또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완전히 오리지널리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자기가 팝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자라고 했던 그 뜻은 어느 정도의 오리지널리티가 조금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틴스피릿은 특별히 어떤 뭐 작가적인 예술적인 욕심이나 야심을 그렇게 부리지는 않은 영화인 것 같은데 일단 뭐 93분이라는 러닝타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오디션 소재로 할 때 나올 법한 뭐 쇼 비즈니스 세계의 명함이라든지 블라드의 과거나 아니면 바이올렛의 과거나 뭐 연애나 우정 이런 걸 거의 안 등장시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브래들리 쿠퍼도 마찬가지고 이 맥스 밍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한창 배우 활동을 하다가 지금도 배우지만 감독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기성 작가의 시나리오를 대충 받아다 연출을 적당히 배워서 만들었으면 아마 이런 어떤 결의 그러니까 완성도랑 별개로 이런 결의 이야기가 아마 안 나왔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맥스 밍겔라 감독 본인이 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친구 제이미 벨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이거 진짜 한번 해보자 하고 즐겁게 의기투합해서 만든 영화라는 거예요. 네.
저도 보면서 간간히 여기서는 좀 더 나가도 됐을 텐데 혹은 너무 좀 드라이하게 컷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감독이 그 오래 고민하고 기성 연출에 좀 반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서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걸 간결하고 깔끔하게 쭉쭉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데뷔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관객분들 말씀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회원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감상이라든지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 없으시면 뭐 키노라이츠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해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있으신가요? 네. 그 주인공이 어머니한테 십자가 목걸이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네. 아까 행운일 수도 있다고, 아니 우리 어머니가 행운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덧붙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목걸이에 되게 집착을 하다가 마지막 결승 장면에 올라갔을 때는 그 목걸이를 벗어요. 그 벗는 이유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걸이를 벗는 이유에 관해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어머니가 말을 했는데 그 뒤로 그 목걸이를 한번 이제 호텔 술집 같은 데서 잃어버렸다가 찾아주는 게 줄스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줄스가 사실은 음반 계약을 뭐 제안을 하긴 했지만 블라드와의 그런 대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계약이 아주 그런 바람직한 계약은 아닌 걸로 추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 가면은 이 계약에 사인을 안 했다라고 블라드한테 털어놓잖아요. 그게 뭐 줄스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어떤 이 토템 같은 그런 작은 물건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또 충분히 어떤 통한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믿음 같은 게 생겨서 나중에는 그 목걸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동진 작가님에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혹시 또 회원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저도 키노라이츠 회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런 자리에 초대받는 게 되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고 어떤 영화든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재밌었다 하고 그냥 흘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옆 사람과 얘기 나누고 뭐 좀 어떤 장면이 좋았나 생각해보고 그런 영화는 좀 더 오래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모두 그런 어떤 영화가 끝나고 나서의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해주신 것 같고 또 내일 또 휴일이니까 빨간 날. 네 어떤 편안한 휴일 보내시면서 이 영화 아니어도 아까 여러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잘 귀가하셔서 소중한 휴일 보내셨으면 네.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들어주시고 끝까지 안 나가고 저희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회원분들이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너무 오늘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드릴 테니까 회원분들께서도 저희 키노라이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질책과 격려 이렇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